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빨리 이쪽으로 오셔야 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채로 복도 한가운데 서서 그냥 굳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분만 침대, 올라가 있는 여자, 만삭의 배, 터질 듯한 복통에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힘을 주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자는 영국에 있어야 했습니다. 1년 전 공항에서 직접 게이트를 통과하는 뒷모습을 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고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상통화와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 여자는 분명히 영국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메시지가 왔어요. 날씨가 흐리다고, 보고 싶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응급실뿐만 침대 위에. 간호사가 다시 불렀지만 그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옆에서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장모였어요. 차서방, 일단 나가. 일단 나가자. 장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발을 동동 구르다 그의 팔을 잡아당기는데 그 손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느껴졌는지, 두려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그는 장모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요. 두 눈을 꼭 감고 그냥 있었습니다. 진통이 다시 왔는지 온몸이 떨렸어요. 그는 그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의사로서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얼굴을, 3년을 함께 살았던 그 얼굴을요. 동료 의사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배, 나가 있어요. 내가 할게.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동료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의사로 있으면 안 된다고. 남편으로 있어야 한다고. 그는 분만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동료 의사가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아내는 눈을 꼭 감은 채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는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내 아이가 맞냐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야기부터요. 어머니는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건 아들이 채 두 돌이 되기 전이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곧 자리를 잡으면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어머니는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기다리는 걸 그만뒀어요. 짐을 쌌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벌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식당 일을 했습니다. 청소 일도 했어요. 건물 유리창을 닦는 일도 했고 아파트 줄눈을 시공하는 일도 했습니다. 무릎이 시려도 손이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서 어머니의 몸도 달아갔습니다.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던 날, 어머니는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 모르게요. 문을 닫고 한참을 있다가 나왔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왜 우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기쁜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쁜 거라고.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들은 몰랐지만요. 다음 날 아침에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 손이 조금 느렸어요. 평소보다 반찬이 한 가지 더 많았습니다.
아들은 그냥 먹었어요. 기뻐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그게 어머니가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로는 잘 못하고 밥으로 하는 거요. 13년이었습니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전임에 2년. 그 긴 시간을 어머니는 아들 옆에서 버텼어요. 어머니 자신의 삶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아들이 잘 자라는 것, 아들이 좋은 의사가 되는 것, 그게 어머니의 하루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전문의가 됐습니다. 선배 소개로 좋은 병원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아들 나이 35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또래 친구들은 결혼을 했는데 이 아이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으니까요. 바빠서 그랬죠. 13년 동안 공부밖에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아들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였어요. 퇴근하고 차를 향해 걷던 아들이 자기 차 앞 유리에 쪽지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글씨가 작고 반듯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옆 범퍼를 긁었어요. 연락 주시면 수리비 꼭 드리겠습니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 옆을 돌아봤어요. 범퍼 끝에 작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수준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쪽지를 보고 연락을 안 하거나 연락을 해도 쉽게 정리하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걸었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말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걸었대요. 전화를 받은 목소리가 당황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꼭 책임지겠다고, 직접 만나서 드리겠다고. 아들은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어요. 처음 봤을 때 말을 잘 못했다고 하더군요. 테이블에 앉아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고. 수리비를 봉투에 넣어와서 두 손으로 내밀었는데 그 손이 약간 떨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받을 수가 없었대요.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아들 얼굴이 좀 빨개졌어요. 어머니는 그걸 봤습니다. 아, 이 아이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여자가 집에 처음 온 건 2달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솔직히 걱정을 했어요. 아들이 의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이 현관문이 열리고 5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들고 온 게 삼계탕이었어요. 직접 끓인 거라고 했습니다. 오는 길에 국물이 흘릴까봐 조심조심 들고 왔다고.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어머니를 봤는데 그 눈이 맑았어요. 꾸민 데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그 아이를 마음으로 들였어요. 그 뒤로도 며느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혼자 먼 길을 와서 음식을 같이 했어요. 생신 때는 미리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뭘 좋아하세요? 라고요. 어머니가 잡채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잡채를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당면을 직접 삶고 각각 볶아서 무쳐온 거였어요. 사오지 않고요. 어머니는 그 아이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결혼은 1년 연애 끝에 했습니다. 어머니도 좋았고 아들도 좋았고 부부 사이도 좋았어요.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며느리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을 꺼내는데
많이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눈치를 보면서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영국 발령 제안이 왔대요. 1년짜리 파견 근무였어요. 예전부터 꿈꿔왔던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간 것도 그 기회 때문이었다고요. 나중에 아이 생기면 이런 기회 없잖아요.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아들은 고심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보내줘라 했어요. 어머니도 젊을 때 가고 싶은 곳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아쉬운 건지를요. 이 아이가 1년 뒤에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영국으로 갔어요. 처음엔 연락이 됐습니다. 도착했다고, 집을 구했다고, 동네가 낯설다고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한테도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영상통화가 짧아졌습니다. 화면이 어두웠어요. 항상 방 구석에 있었고 얼굴 전체가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영상통화를 요청했어요. 며느리가 받았는데 카메라가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누워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밝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화면이 저렇게 어두울까? 어머니는 그 생각을 아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며느리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시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머니는 스스로 설명을 찾았어요.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 느낌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더 있었어요.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며느리 뒤로 보이는 창문 밖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아파트 풍경이었고 어떤 날은 산이 보였어요. 영국이면 비슷한 풍경이어야 할 텐데 어머니는 그 생각도 혼자 삼켰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아들 없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야근이 잦아지면서 어머니는 저녁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참 조용하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청소를 하다가 장롱 안쪽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꺼내서 열어봤더니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였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아들 아버지요. 이 남자는 아들이 두 돌이 되기 전에 집을 나갔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잡으면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도 없었고 소식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어요. 혹시 찾아올까 봐서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까지 그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포기하고 이사를 했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를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살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남아있는 게 전부였어요. 아들한테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얘기를 돌렸어요. 아들도 크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 사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장롱 안에 다시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아들은 야근이라 늦게 들어올 거였어요. 며느리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겠지. 다른 가정을 꾸렸겠지.
자식도 있겠지. 그 자식한테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지쳤습니다. 오래된 피로 같은 게 올라왔어요. 한참 그걸 손에 들고 있다가 결국 다시 넣었습니다. 이 남자가 30년 뒤에 다시 어머니 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걸 그때 어머니는 몰랐어요. 응급실 호출이 온 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지방병원에서 대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선배의 부탁으로 닷새 일정으로 내려간 거였는데 마지막 날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산부인과 빨리 내려와 달라고. 뛰어내려갔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분만 침대가 있었어요. 침대 옆에 보호자가 있었는데 그 보호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분만실 밖에 나와 유리창에 기댄 채로 아들은 안을 봤어요. 동료 의사가 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몸이 떨렸어요. 그 떨림만이 전부였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의사로 12년을 일했습니다. 분만 현장을 수백 번 봤어요. 그런데 그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장면은 그 어떤 분만 현장과도 달랐습니다. 장모가 아들 옆에 와서 섰어요. 차서방, 나는 몰랐어. 나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은 유리창에서 손을 뗐습니다. 분만실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동료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들을 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내 아이가 맞아? 동료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모가 달려오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서방, 미안해. 우리 딸 대신에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아들은 장모를 봤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아들은 장모를 일으키려 했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장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서방, 나한테 다 들어. 내가 다 말할게. 아들은 장모를 근처 보호자 대기실로 데리고 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아들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장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영국에 간 게 아니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국내에 있었대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로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서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와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창밖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봤습니다. 장모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그때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임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그 말이 딸한테는 너무 무섭게 꽂힌 거야. 그래서 이번엔 그러지 못한 거야. 낳기로 한 거야.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모를 봤어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장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했냐고요? 장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차서방 아이라고 하려고 했어. 혹시 나중에 임신이 안 되면 그때 들킬까봐 겁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어서려는데 장모가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차서방, 우리 이걸 크게 만들지 말자.
그냥 조용히 끝낼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제발. 아들은 장모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손을 천천히 치웠습니다. 대기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분만실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아직 들렸어요. 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아챘어요. 아들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어머니였으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엄마인지 알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무릎이 까지거나 친구한테 맞고 돌아왔을 때 내던 그 소리였어요. 억누르고 있는데 억눌러지지 않는 소리요. 어머니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아들은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요. 병원 복도에 서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어머니한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국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만삭으로 지방병원 응급실에 실려왔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어떤 단어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아. 어머니가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괜찮아? 아들이 웃었어요. 웃음이 나온 게 아니라 웃음처럼 들리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 한마디를 겨우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녁밥 먹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밥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미리 끓여둔 국을 데웠어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을 불렀어요. 먹어. 아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밥상을 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을 뜨다가 그냥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어요. 며느리가 영국에 간 게 아니었다는 것.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 나중에 자기 아이인 척 할 생각이었다는 것. 아들이 말을 다 하고 나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있다가 물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때?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아이 이야기를 먼저 물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도 이제 어쩔 거냐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 등을 오래 쓰다듬었습니다. 13년 전 아들이 처음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밤처럼요. 그때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이 되어서 아들이 잠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나와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그 인간이 잘못된 거라는 걸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삼계탕을 들고 오던 그 아이를 보면서 진심으로 반겼어요. 명절마다 먼 길을 오던 그 모습이 예뻤습니다. 그게 다 연기였다니. 어머니는 그 사실이 아들의 배신보다
더 기막혔습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잘해줬잖아.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인간이. 아들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머니한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수신인에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체국 소임만 찍혀 있었어요. 개봉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씨체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어요. 편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한번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연락처를 적어뒀으니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이름을 한참 봤습니다. 30년 전 이름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사흘 동안 꺼내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새벽에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나왔을 때 어머니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30년 전이랑 달랐습니다.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말했어요. 만납시다. 그 한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만난 건 동네 공원이었어요. 어머니가 정한 장소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던 벤치 옆이었어요. 낯선 공간에서 그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봐야 한다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나와 있었어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머리가 거의 다 휘어 있었고 얼굴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 벤치에 앉았어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았어요. 항암을 계속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연명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도망쳤던 것,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고. 어머니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마치고 나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공원 앞 나무를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 지금 와요? 그게 전부였어요. 화도 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했어요.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벤치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람이 몇 번 더 불었어요.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습니다. 오래된 것이 조금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할 말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공원 벤치로 나갔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젊을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랑 헤어지고 나서 정신없이 일만 했습니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잘 됐어요. 지금은 이 지역에 호텔 하나의 지분을 갖고 있고 다른 자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는 듣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걸 어머니한테 넘기고 싶어요. 아들한테도요. 어머니랑 아들한테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을 봤습니다. 30년 뒤에 돈으로 갚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이거라도 해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 같아서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어요. 저를 위해서라는 말. 그 솔직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대신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덜 무겁고 싶어서라고. 그 말이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은 게 대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또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충분히 힘드니까요.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며느리 쪽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장모가 혼자 찾아왔어요. 아들 병원으로요.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아들을 붙잡았어요. 우리 딸도 사실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한테 속았다고, 딸도 잘못만 한 게 아니라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어요. 이번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로 좋게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합의를 하면 저희가 성의를 보일게요. 어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잠깐 있었어요. 그 성에 필요 없어요. 딱 그 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오해가 있다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어머니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답장을 안 한 게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시기에 말이 없었어요. 병원 일을 하면서 소송 서류를 챙겼습니다. 밥은 먹는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니가 차려놓으면 먹었는데 맛을 아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배신을 당한 게 분하고 억울하면 소리라도 질러야 하는데 이 아이는 소리를 지를 줄 몰랐어요. 13년 동안 공부만 하면서 자랐거든요. 참는 법만 배웠지 터뜨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한테 말했어요. 울어도 돼. 아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 창피한 거 아니야. 아들이 웃었어요.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웃음이었어요. 엄마 앞에서는 못 울겠어. 왜? 너무 불쌍해 보일 것 같아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더 떠서 아들 앞에 놓았어요. 더 먹어.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했어요.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최후 제안을 해왔어요.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조용히 끝내자고. 아들 병원에 소문이 퍼지기 전에요. 아들은 거절했어요. 그러자 며칠 뒤 며느리 측 사람들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장모와 며느리 그리고 변호사까지 병원 대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아들이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아들한테 알렸어요. 아들이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오전에 아들한테 들렀다가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온 거였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줄눈 시공일이 오전에 끝나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대기실에 들어섰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장모와 눈이 마주쳤어요. 장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됐네요. 저도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딸 일은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좀 중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장모를 봤습니다. 잠깐 있다가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그냥 앉았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이 대기실을 지나다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드님이 오늘 외래가 좀 많아서요. 잠깐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제 방에 계세요. 장모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원장이 어머니한테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 병원 기둥이신 분, 어머님이 이런 대기실에 계시면 안 되죠. 어서 오세요.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모와 며느리가 원장을 봤다가 어머니를 봤다가 했습니다. 뭔가 정리가 안 되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저쪽 분들이랑 할 말이 있어서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어요. 대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장모를 봤어요. 중재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가 왜 중재를 해야 해요? 장모가 입을 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혼자 그 아이 키웠어요. 밥 한 끼 굶기지 않으려고 무릎 망가지도록 일했어요. 그 아이가 13년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버텼어요. 그렇게 키운 아이한테 당신 딸이 한 게 뭔지 알아요? 장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봤어요. 당신은 내 아들을 뭘로 봤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할 말을 다 한 거였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낮고 또렷하게 했어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아들 측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서류들이 말을 했어요. 영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남아 있었고 지방 병원 출입 기록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국내에 있었다는 게 다 나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아들은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좋아하는 것들로 차려놨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특별한 날 차리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한참 먹다가 말했습니다. 맛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었어요. 밥상을 다 치우고 나서 어머니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지가 왔다는 것, 2번 만났다는 것, 아프다는 것, 남긴 게 있다고 했다는 것.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거절해도 돼.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돼. 그 사람이 남기겠다는 것도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고. 내가 결정해. 아들이 잠깐 있다가 물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어머니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장롱 속에 넣어뒀다 다시 넣었던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는데 막상 만나고 나서는 이상하게 뭔가 비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만났어. 2번이나. 그 사람 눈에서 뭔가 봤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가짜는 아닌 것 같더라. 아들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볼게. 그게 전부였어요. 2 사람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3번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고, 2번째엔 조금 덜 어색했고, 3번째엔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그게 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사람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정리한 것들은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와 아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받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이건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기는 거라고, 그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흔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진료실 문을 열면서 첫 환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과 다를 게 없었어요.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걸고 서류를 들고 그냥 의사였습니다. 그게 아들이 아는 삶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날 오랜만에 혼자 나왔어요. 공원을 지나서 걸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났던 벤치 앞을 지났어요. 잠깐 멈췄다가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병원 앞이었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아들이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곳이었어요. 쪽지 한 장이 차 앞 유리에 붙어 있었던 그 주차장이요. 어머니는 잠깐 그 입구를 봤어요.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 건물 안에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는 거기 들어가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아래로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행이야. 그래도 어머니는 그 카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커피를 시켜 마셨어요. 오랜만에 혼자 쉬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오후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